저는 이 얼죽신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돌고 돕니다.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면 됩니다. 거를 사십시오.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은 싸게 가성비 좋은 거를 사려고 하죠. 그거는 맞습니다. 가성비 좋은 걸 사는 거는. 근데 상대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물건들이 대부분요. 매수는 쉽지만은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볼 때는 매도가 편한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좀 그 수요층의 두터움들을 보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매도가 편한 물건들이 대부분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비싼 물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왜 비쌀까요? 거기가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인프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사람들에게 매력을 뿜는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겠죠. 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 비싸다고 생각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정에 대한 적응이 빠를수록 우리는 시장에서 더 좋은 기회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그런 해석들을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지금 인기 있는 신축의 주변을 바라보면은 되게 또 기회가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의왕 고천지구의 디에뜨르 센트럴 견본주택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번 연도에 대시양 아파트 저기 오전 나구역 같은 경우가 9억대, 좀 많게는 10억대에 완판이 됐습니다. 예전에 2023년도에 미분양이 되었던 물건이었는데 분양가를 2023년도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판매를 했더니 이 선착순 분양에 대해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면서 의왕의 디에뜨르가 좋다. 왜 좋냐?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84 타입이 6억 5천. 주변은 9억 10억인데 얘는 7억 미만으로 84를 가져갈 수 있네. 그러면은 9억 500만 원이면 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축이 인기가 좋잖아요, 지금. 이것도 돌고 돕니다. 신축 인기 좋았다가 이게 너무 비싸면 이제 준신축으로 보다가 이제 구축으로 가다가 다시 구축들이 가격이 오르면 신축이 인기가 좋다가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무조건 얼죽신이나 신축이 인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버가 된다고 싶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축이 인기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인산인해. 저는 이 고천지구 디에뜨르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될 것 같긴 해요. 완판이 될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입지적으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왜 호재가 많냐면요. 지금 의왕 여기 같은 경우는요. 도심이거든요. 구도심인데 이 고천지구뿐만 아니라 고천지구 옆에 가면은 정비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정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철거 수준까지 왔습니다. 2주가 끝났고 2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뭐 이런 데가 한 4군데가 됩니다. 4군데가 그 규모도 1000세대, 3200세대, 1900세대 뭐 그냥 한 6000세대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도 고천지구 외에는 또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신축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역도 공사를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분양이라는 확률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인기가 좋으면 그만큼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서 인기가 좋은 지역의 틈새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근처에 신축이 되는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변에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3200세대가 들어오고 1900세대가 들어오고 1000세대 가까지 들어오고 각각의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속도가 초반이냐 하반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갔습니다. 이제 입주는 아니지만은 철거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조합원 거를 사십시오. 왜냐? 지금 그 동네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 않습니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신축을 확률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내가 선점을 해가지고 그 확률 대신에 선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 지금 뭐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싸서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 확률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에 의존을 하지 말고 그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디에트르가 뭐 요쪽 지역이거든요. 요쪽 지역이 고천 지구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죠. 위치가 조금 안 좋아요.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차라리 입지나 역하고 더 가까운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이 나중에 장래성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틈새로 보고 앞으로 새집이 될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제가 뭐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게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데 무작정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을 좀 비싼 걸 인정하고 주변을 유심히 바라보면은 기회가 되는 지역이 비싸도 인기가 좋은 지역들이 있죠. 강남도 아닌데 난리 22억 아파트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었다. 여기가 어딜까요? 계약자 10명 중 9명이 과천에 거주자 2027년에 입주.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처음으로 분양가가 20억, 국평이 20억이 넘었던 아파트 프레스티어 자이죠. 네, 과천에 있는 벼량동에 있는. 근데 요것도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22억 분양가가 완판이 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것도 확률이긴 한데 우리가 과천이 보통 비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비싼 동네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3, 4위 하는 동네입니다.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으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근데 이 22억짜리 아파트를 갈 수 없다면은 이 주변으로 퍼지는 지역들을 가면은 그나마 그 틈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지만은 여기와 급은 다르지만 그 옆에 바로 옆이 평촌이잖아요. 평촌 쪽에서도 이 4호선을 타고 가면 초역세권에 조금의 그 분쟁과 쟁송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은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이런 강남에 비해서는. 그런 지역들도 내 돈이 맞다고 하면은 평촌 쪽에 있는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을 한번 바라보는 것들도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품이에요. 과천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지만은 흐름이 있고 과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돈이 작은 상황에서 그 틈새를 본다고 하면은 그 흐름들이 평촌으로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평 20여 과천 아파트 일주일에 계약 완료. 과천이 올해 제일 뜨거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이 과천이 매매가는 뜨거웠는데요. 전세가는 이쯤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비실비실했습니다.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강남도 아닌데 날린 22억 아파트 이 못 들어가면요. 이 주변에 여파와 파동이 있는 데가 틈새가 되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격을 인정하고 신축 주변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저는 이 얼죽신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얼죽신 이외에 앞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얘도 좀 틈새를 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데가 보니까 서울원 아이파크가 가장 눈길을 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사업지에 들어서는 거고 여기는 강원도 역세권 개발의 주거 공간이고 호텔, 쇼핑, 오피스도 함께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데가 분양해서 뭐 이런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분양이니까 인기가 좋을 겁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역세권이고 이 시멘트 공장이 안 좋은 게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얘 주변도 개발이 됩니다.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틈새를 찾는다고 하면 확률이 아니라 확정으로 가려고 하면요. 그 주변에 막바지 정비사업, 재건축들이 있거든요. 노원구 끝자락이지만은 재건축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분쟁은 있지만은 이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광운대 역세권에 있거든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얼죽신에서 완성된 상품을 찾는 것보다 완성될 상품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틈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은요. 이제 GTX C 노선 들어오죠. 그 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조금만 가면은 정비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이 행정구역상 노원이지만요. 이 노원의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어디냐? 장인뉴타운이거든요. 장인뉴타운도 지금 보면요. 이 공사 현장 보면은 주변이 다 이제 완전히 공사판이에요. 이 동네가.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보통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상상하고 기획하는 일을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상해. 근데 앞으로는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잘 상상하면요. 우리가 이 가치들이 얼마나 오를지가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상황과 현재를 보면서 여긴 이상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키우셔서 이런 신축들이 지금 인기가 있고 분양이 인기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과 확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틈새들을 이용해야 돼요. 아까 의왕 같은 경우도 그 근처에 정비 사업을,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도 평촌의 어떤 파동을, 그리고 이 광운대 역세권도 여기에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주변에 신축이 되는 천세대 나오는 신축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틈새도 보고 시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자, 예금 대신 서울의 오피스텔의 풀베팅,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오피스텔이 월세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매매가에 대한 부분들도 반응을 하는 데가 서울에 일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야 되겠네.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오피스텔은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 짧게 2년에서 3년 정도를 짧게 가져가서 바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걸 사가지고 오피스텔을 좋은 시장에 매도를 하는 거는 좋은 전략입니다. 짧게 가져가는 거. 근데 이걸로 나중에 뭐 3억, 4억짜리가 이제 이게 8억, 9억, 1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요. 이거는 아쉬운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지금 사면 되겠네. 지금 사서 시세 차익을 누린다.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고, 미리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 1년 전,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샀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가질 것이다가 오피스텔의 거래가 아파트의 수요가 넘쳐서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짧게 누리는 거는 상관없지만요. 대부분은 오피스텔은요. 가격이 아파트처럼 반응해서 올라가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오피스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네라는 신문을 보고 오피스에 나는 차익형으로 투자해야 되겠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잘못 해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이 높고 이제 월세는 좋다.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세 차익형은 아니다. 이런 시세 차익 아닌 거를 투자한 사람이 많아요. 싸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가고 그 다음에 대출에 자유롭다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가고 이렇게 하시면요. 매도할 때 힘듭니다. 부동산은요. 매수를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를 쉽게 하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부동산 한번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 대신 서울 오피스텔에 풀베팅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좋구나라고 무작정 덤벼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헤드라인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해석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가격에 대한 해석인데 10억의 아파트가 2달 만에 1억이 뚝 하고 떨어졌답니다. 수도권의 집주인들이 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안산을 좀 예를 들었네요. 안산의 그랑자이나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지금 안산에서 고가라고 판단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억 4천에서 7월 달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 8억 9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1억 이상, 1억 5천 이상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가 제가 자주 얘기했죠. 안산 레이크타운이 대장이다. 근데 여기 대장 아파트를 좀 보시면은 30평대가 8억 500에서 얘는 8억 9천까지 올랐고 얘는 8억 9천에서 8억 8천 5백만 원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8억 2천인데 10억 3천 여기는 되게 많이 같은 해 8월 달에 거래가 두 개가 10억짜리 있고 8억짜리 있네요. 근데 호가는 지금 보면 10억에서 12억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9억 천에서 또 7억 6천.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섞어놨네요. 여기는 8월 달에 9억 9천, 그 다음에 7월 달엔 10억. 네, 이거 같은 경우 9억 2천에서 7억 9천 5백.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군요. 섞여 있네요. 근데 이게 떨어진 걸까요? 지금 호가는 이렇게 1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신문에서 잘못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지금 30평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랑 가장 낮은 금액 그 전 금액이랑 그 바로 떨어진 금액들을 합쳤는데 이게 보면은 가격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플로터 타입이 조금은 싸고요. 어떤 거는 플로터 타입 비쌉니다. 지금 싼 거는 지금 요런 거 C 타입이나 B 타입 같은 경우 좀 싸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이제 E 타입, D 타입, A 타입, F 타입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격들이 조금은 세네요. F도 조금 약하긴 한데 호가는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4천이 8억 9천을 급락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급락한 게 전혀 없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격들이 뭐 8억 9천 5백에서 갑자기 7억 6천 빠졌다. 뭐 요런 걸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거래한 거 보면은 9억 9천 그 이후에도 9억짜리가 10억짜리가 이렇게 거래가 된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퉁쳐가지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억이 뚝 빠졌다. 집주인들이 분통 안 터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좀 최고 높은 데서 가격들을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간간히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이 지금 이 아파트 있죠. 안산 레이크타운 대장입니다. 안산에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신문 나오기 전에 가격이 고가를 찍어버렸죠. 네, 이거는 분통 터질 사람이 매도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만 잘 잡으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가 왜 대장이냐면요. 안산이라는 동네가 하급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에. 근데 천이 있네요. 천이 있죠. 아름다운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네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여기에 역이 생기네요. 여의도로 금방 갑니다. 그리고 요 뒤편은 이제는 또 근린생활시설이네요.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에 대한 호재도 작용을 하고 정주 여건에 대한 호재도 작용을 하고 아직까지 역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 역도 매우 좋고 생활 편의 시설도 좋고 하니까는 얘가 이제 대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얘는 지금 이 신문에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의 집주인들이 분통을 터뜨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대한 해석들을 잘못했는데 이거 딱 보면 집값이 진짜 빠지고 이제 시장이 큰일 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극적인 가격의 해석은요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인 해석도 우리가 조금 잘 해봐야 되는데 제2금융 가계대출 지난해 2조 폭등 DSR 규제 강화하나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이것도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2조 폭등을 했고 그리고 DSR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가계대출이 폭증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가계대출 폭증이라든지 가계대출의 문제는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신문으로서 찾아봤지만요. 엄청 많았습니다. 90년대부터 계속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실례로 그냥 하나만 제가 찾았는데 부동산 폭락 937조 가계부채 폭탄 터지기 직전 이때가 언제냐? 2013년도 1월 28일 선대인 경제연구에서 하락폭을 추정해서 이제 여기 큰일 났다. 이제 이 선대인 씨가 이 당시에는 되게 하락의 이제 아버님이었죠. 그래서 이제 집값 끝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못 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로 되게 공포를 조장을 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대출을 하지 않고 하면요. 금융의 시스템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대출을 하고요. 회사도 회사채를 이용하고 국가는 국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개인은 가계부채를 이용하는데 가계부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군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 가격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당연히 그 규모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규모가 되게 커 보이지만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상승 비율, 가계부채의 증가 비율로만 따지면요. 지금이 그 증가폭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사실상 가계부채가 아니라 신용대출 쪽에 있고요. 신용대출보다 문제가 되는 게 기업대출에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쪽에서도 돈을 풀면서 아직까지 그 규모들이 가계부채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집값이 움직이는 것들을 정부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걸 못 보니까 이런 그 가계대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시면은 가계대출이 폭증했고 제2금융권이 이제 폭증을 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도 폭탄 직전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이 풍선 효과들이 조금 일부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이 개인의 사업체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에 가계부채 6조 풍선 효과가 이금융권을 견인하고 이 이금융권이 이제 사채 쪽으로 가고 이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요. 이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 부족해서 어떻게든 이것들을 활용해 보려는 한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상황들을 또 막으면요. 자산을 증식하는데 벽을 만들어 준 거죠, 정부가.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되더라도 좀 냅뒀으면 좋겠어요. 왜 냅둬야 되느냐? 가격을 우리가 조절을 할 거거든요. 시장이 조절을 할 거거든요. 개입이 있고 규제가 있고 누름이 있으면요. 그 가격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부작용으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튀어 올라오는 부작용도 있는데 풍선 효과를 만들어오고 그 풍선 효과 끝에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돈을 많이 가진 분들보다 돈이 부족한 분들이 피해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이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포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집을 사는 시기는 이 가계부채가 터지고 집값이 완전히 급락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런 부분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정책도 가계부채의 명분으로 집값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가계부채는 좀 안정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달리 제가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수치로 계속 보여줬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규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요.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고민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시장을 나에 맞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집을 못 샀으니까 남들도 못 샀으면 좋겠어. 아, 집값 더 떨어져야 돼. 아, 이거 우리나라 거품 문제가 많아. 라고 불만을 품는다면요. 고민을 해보시죠. 그 불만이 내 자산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불만이 있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이 불편한 어려움들을 뛰어들어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의 선택의 연속들이
버거울 수 있는 것들을 잘 견뎌봤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요, 불평을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